뒤에 정확하게 3일 남아있어요. 고주파. 그리고 우리 의원님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어요? 부드럽습니다. 체포의 여왕입니다. 아, 여왕. 여왕. 제작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곧바로 박은정 의원님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특강은 크게 두 파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특강을 하시고 30분 정도는 서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면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도 좀 갖겠습니다. 자, 바로 의원님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성지 빛고울 광주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탄핵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지금 내란 속의 피청구인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날 국회에서 많은 시민들이 계엄군의 그 군홧발을 막아서서 서주셔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1980년 광주가 2024년 그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응원봉의 빛의 혁명으로 지금도 오늘도 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피청구인의 파면을 신속하게 바라는 국민들의 함성과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탄핵 소추가 있기 전에 여의도에 모이신 시민들의 그 모습입니다. 2014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는데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남동 관저에 성을 쌓아서 총기로 무장하고 그 경찰과 공수처의 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그런 그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시민들이 그날 밤을 새우고 그 눈을 맞으면서 그 체포영장 집행을 바라는 집회를 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매번 기일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일에 참석하는 모습이고요. 피청구인이 호수 위에 뜬 달그림자 어쩌고 하는 이런 궤변 아닌 궤변, 부하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탄핵심판 기일마다 참석해서 저희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5개 쟁점에 대해서 모든 충분한 증거를 제출을 하고 입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단의 그 피청구인에 대한 입증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150%, 200%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광주 시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국회의 모습을 그날 군홧발이 국회를 침범하던 모습, 선관위를 무장병력이 침범하던 모습, 대한민국이 계엄으로 흔들리던 모습을 전 세계에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저희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그 지난 2월 25일 날 변론 종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도 파면 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지금 제대로 수호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재판소가 과연 있을 필요가 있겠는지 이런 생각이 저는 회의가 듭니다. 우리가 그 선출하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모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이 지금 구속이 취소돼서 풀려나게 됐는데요. 피청구인을 영장 구속을 하던 그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는 폭동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헌정사에 유례 없이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가지고 그 유린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통령도 법원을 저렇게 폭도들이 난동을 부리도록 한 역사가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법원이 저렇게 폭동이 나게 되는 이런 내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날은 이제 피청구인이 구속이 취소돼서 풀려나서 이 자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국민들은 정치인과 법률가들에게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이 제대로 구속되고 제대로 수사받고 제대로 재판을 받을 거라고 믿고 저희들을 믿고 일상을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 정치인들이 그리고 판사들이 검사들이 제대로 구속해서 피청구인에 대해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형을 선고를 할 것이라고 믿고 일상을 살아가시는 건데 이렇게 구속이 풀려났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이것이 친위 쿠데타이고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이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 윤석열이 모두 임명한 사람들이 아직 그대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우정도 있고 최상목, 한덕수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친윤인 그 경찰국장 박현수 경찰국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이 진압이 되지 않고 내란 세력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란 이후에 100일이 지금 훌쩍 지난 지금 계속 시간을 벌고 있으면서 그날의 상처나 그날의 충격은 점점 옅어가고 있고 피청구인의 주장과 극우 폭동 세력들의 목소리는 점점점 커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이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렇게 구속이 취소된 이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직시항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2,300명의 검사들이 이 구속의 취소를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내란 수계를 풀어주는데 그 풀어주는 법이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법으로 풀어준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않은 그 법으로 윤석열에게만 적용되는 특혜성, 윤석열 맞춤법의 계산법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고 구속기간이 지났다고 하면서 풀어준 겁니다.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것을 다투면서 윤석열의 구속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판사와 검사가 법을 지키지 않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피청구인 피고인이 풀려나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쪽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 내란의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은 점점점 옅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압을 해야 되고 빨리 그 내란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고 파면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지금 그 헌법재판소 가 제대로 선고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답답함을 지금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빨리 선고해달라 헌법재판관들에게 저희가 매일매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저희 조국혁신당도 의원들이 가서 하고 민주당도 가서 하고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 헌법재판소 정문 바로 건너편에는 극우 세력들이 윤석열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면서 피청구인 피고인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그 발언을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앞은 그냥 아수라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가 무슨 내전이 일어난 전쟁터처럼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뭐 던져가지고 맞고 있고 욕설과 이렇게 그 질서가 이게 혼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제대로 이 집회나 헌법재판소 앞에 이 그 안전이나 질서를 유지하지 않는다, 제대로 하지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내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아직도 자기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피청구인이 풀려나는 이런 상황이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저희 조국혁신당의 지난 2022년 총선 제1대 공약인 검찰국
독재 조기 종식 윤석열 검찰이라는 괴물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과 공소 취소권과 수사 종결권과 영장 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피라미드 조직으로 그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서 그 모든 권한을 단 한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단 한 사람이 윤석열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검찰은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정치 권력에 복무하다가 마침내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대통령 권력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 놀라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검찰총장 시절에도 자신이 가진 권한을 남용해서 초과해서 끝까지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권한 행사의 이유는 모두 사적인 이유입니다. 공적인 퍼블릭의 개념이 없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자신의 측근을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마음껏 남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은 군사력과 경찰력 등 국가에 있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게다가 윤석열 자체가 매우 무능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는 뭐 계엄이든 전쟁이든 일으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란을 일으켰을 때 마침내 올 것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다행히 계엄이 해제돼서 지금은 어쨌든 대치 상태에 있긴 하지만 그때 시민들이 저희들을 막아주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저는 어디 백령도에 수장이 되어 있거나 지금 이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지금 다시 복귀하면 계엄은 100%, 200%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답답해하시는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윤석열은 무엇이라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좀 더 준비해서 12월 3일 날 있었던 그 자신의 그 부족함 그때 안 됐던 것을 다시 되짚어서 더 이제는 더 가혹하고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계엄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가장 최선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제가 불평등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것은 윤석열 검찰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목도하셨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검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정의로운 검사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호도했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은 자신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할 때 국민들이 환호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검사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은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포장하는 말입니다. 어떤 검사도 그런 정치적인 포장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합니다. 자신이 한 수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공소 제기해서 그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 검사이지 어디 가서 자기가 멋진 척하는 것이 검사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정의로운 검사로 포장이 됐고 그 후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하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일가족을 도륙하고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2년 3년 그냥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수사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측근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는 그리고 김건희에 대해서는 누구도 성역인 것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윤석열 검찰에서 김건희에 대해서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몇 년째 3년 4년째 소환조차 하지 않았고 명품백에 대해서도 보안 청소로 불러서 검사가 불려가서 핸드폰을 반납하고 조사를 해주고 10시간 조사를 하고 무혐의를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현실을 목도하시고 윤석열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검찰은 검찰 조직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지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검찰과 친한 기득권들만을 위해서 검찰이 복무하는 조직이다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을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 것이다. 지금의 검찰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민주공화국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이 가진 많은 특권 중에서 특활비가 있습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4년 전에 제가 감찰을 할 때 그 감찰이 모두 중대 비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찰을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 감찰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정의로운 검찰총장을 감찰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을 핍박한다, 이렇게 그 프레임으로 그때 하면서 감찰이 불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감찰에서 징계 청구를 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1차 징계위원회 열리기 전날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금으로 1억 원을 검사들에게 살포했습니다.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에 현금 2억 원을 검사들에게 살포했습니다. 특활비는 수사 목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대로 검증을 하지가 않고 영수증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 특활비에 대해서 22대 국회에서 특활비 전액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특활비에 대해서.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도 영수증으로 입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500억 원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500억 원 정도도 저희가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특활비. 근데 그 이번에 내란에서도 피청구인이 계속 주장하는 게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국회가 국정이 운영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킨 것처럼 그 배경으로 설명을 하는데, 국회에서는 야당은 검찰이 제대로 입증을 하면은 예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입증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저 예산은 국민의 혈세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검찰 자신만을 위해서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모르는 깜깜이 예산인 겁니다. 그것을 되돌린 거거든요. 그런 특활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 관사는 지금 광주지검도 있을 겁니다. 지금 광주고검장도 있을 거고요. 검찰청, 제가 국정감사장에서 이 검사장, 고검장의 관사가 70평에 달합니다. 저 관사는 혼자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족 없이. 이러한 특권, 그런데 경제부총리의 관사는 세종에 있는데 25평에 해당합니다. 더 작습니다. 그 부총리보다 더 넓은 관사를 검사장 이 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검사의 특권을 인정을 해줄 거죠. 이때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관사를 다 없애라. 관사에 대해서 제대로 증빙을 해라. 왜 이것이 필요한가 했는데 자료를 내지 않습니다. 검찰은. 그냥 이 자기들이 누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사는 행정공무원입니다. 검사는 사법부에 있는 판사도 아니고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이고 검찰청도 행정부서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징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관은 법관징계법이 있거든요.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 별다른 징계 절차와 법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의 징계를 받을 그 절차를 따르면 되는데, 검사는 특권 계급이기 때문에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검사징계법에 따른 이 징계는 일반 공무원의 징계보다 매우 징계 양형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냥 공무원들은 공금을 횡령하면 파면도 됩니다. 해임도 되고요. 그런데 검사는 정직 정도로 그냥 끝납니다. 밑에 보시면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 직무 수행을 보면 파면 해임이 됩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그런데 검사는 견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조그만한 비리, 음주운전 이런 걸로도 파면되고 해임되고 하는데, 검사는 그런 비위를 저질러도 제 식구 감싸기로 계속해서 그냥 계속 검사직을 유지하고, 그리고 검사 적게 징계하고 그렇게 봐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나는 처벌받지 않아,
나는 기소되지 않아. 나를 건드릴 수는 없어. 내 계좌를 들여다볼 수는 없어. 이런 특권 의식으로 지난 70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던 거죠.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주 티끌 하나도,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티끌 하나도 전부 다 들들들들들들 다 털어가지고 작은 것도 모두 기소해서 매일 피고인으로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언론에 매일 도배를 하고, 그래서 악마화시키고, 그걸로 검찰이 그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검찰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 된다. 제대로 그 재건축을 해야 된다. 건강하게 국민들의 검찰로, 국민들에게 복무하는 행정 공무원으로서 기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요지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입법을 지난 8월 28일 날, 작년 8월 28일 날 국회에서 어떤 정당보다도 제일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 저기에 있는 공소청법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요. 중대범죄수사청법은 황운하 원내대표가 발의를 했습니다. 수사절차법에 대해서는 차규근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이 입법은 이 지금 보시는 이 표로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검찰개혁의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냐 검찰이. 그 어떤 세계의 선진국도 권한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마저도 많은 기관이 분산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검찰은 검찰만 수사권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안으로 공수처가 마련이 됐죠. 그래서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권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실패했다고 저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고 공수처를 통해서 공수처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검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견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은 나는 절대로 기소되거나 수사받거나 나는 처벌받지 않아, 이런 생각을 이제 검사가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검사도 이정석 검사 기소된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도 내가 위법한 수사를 하거나 잘못된 비위를 저지르면 나도 처벌받고 나도 기소될 수 있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인식을 그런 제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도 그렇게 제도가 있는 것 자체로 검사들이 나도 뭔가 이 추적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잘못을 덜 저지르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틀이다. 그래서 보시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그래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두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두고, 그리고 그 공소 제기 권한,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권한은 공소청에 둔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저희들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이 공소청은 지금의 검찰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이렇게 4단계로 있으면서 각 지청이 뿌리 깊게 이제 지방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청은 본청과 지방청과 지청으로 세 가지 단계로 짧게 간략하게 만들면서 기구를 간소화시켰다. 그리고 이 본청에는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따로 법으로 둬서, 예를 들면은 사실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큰 게 수사권도 있지만 불기소 권한입니다. 김건희를 불기소하잖아요.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 불기소 권한은 굉장히 큰 겁니다. 봐주는 권한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지점을 분노하시는가 하면은요, 국민들이 내가 뭘 잘못해서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는 처벌받고 저쪽은 뭔가 다른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지점을 분노하시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김건희가 불기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불기소한 것을 기점으로 저는 국민들이 폭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범들은 모두 기소돼서 구속되고 항소심까지 막 다 진행이 됐는데 김건희는 도대체 조사도 하지 않고 검사가 불려가가지고 핸드폰을 반납하고 조사를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김건희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저는 폭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기소를 하는 권한, 기소를 하는 권한에 대해서 그 통제하는 것이 기소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기소를 할 때 위원회를 둬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소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은 불기소하는데 국민들이, 시민들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김건희 사건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불기소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3번이나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판판이 기각을 하니까 경찰이 서울고검의 영장심의위원회에 영장심사를 올렸어요. 그 심의위원회는 전부 일반 시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이.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위원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검사가 법률가이면서 법률가라고 하는 이유로 경찰이 정당하게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기각해 왔는데 시민들이 그거 영장 청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것이 위원회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이 공소 제기와 불기소를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준다. 그것을 법률로 따로 만드는 것이다. 그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그것이 공소청 법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부패와 경제, 그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그 다음에 마약이나 대형 참사,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3개의 부서로 나누어서 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나누어서 수사를 한다. 그런데 이 수사들마저도 이 한 사람이 이 모든 수사를 하게 되는 결정권을 가지게 되면 그거 자체로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이 3개의 부서는 따로따로 별개로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이 사람들을, 이 3개의 조직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각자 수사를 하도록, 이렇게 각자 별개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지휘하지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 매우 중대할 때만 지휘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입법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모든 권한을 분산한다. 그리고 분산된 권한에 대해 마저도 시민들이 통제한다, 민주적으로.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수사와 기소는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고, 수사청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청도 본청과 지방청과 지청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안에 있는 국가수사본부하고 수사 내용이 좀 겹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겹칠 수가 있고, 다만 국수본에서 하는 수사에 대해서 중수청에서는 달라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첩하고 협조하고 이런 거를 법에다가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그 많은 국민들께서 담아주셨던 개혁안을 촘촘히 저희가 다 반영을 해서 개혁안을 지금 마련해 놨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기들이 법안으로 지금 많이 만들어 놓고 곧 발의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법안이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국회에서 민주당 법안과 조국혁신당 법안을 함께 모아가지고 또 공청회도 하고 국민들께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를 또 여쭤봐서 가장 바람직한 검찰개혁 입법을 만드는 것이 저희 22대 국회의 그 목표이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것은 그동안 많이 시도해 봤는데 계속 실패해 왔고, 뭔가 이게 검찰이 너무 저항이 심하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좌절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윤석열 검찰 들어서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은 더 커졌다. 그리고 더 동력도 생겼고 정당성도 저희가 더 확보했다. 그래서 검찰개혁 입법
들이 마련이 제대로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국회를 통과시켜서 새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제 완수가 될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정부에서 이제 그 검찰개혁을 민주당에서 막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왜 힘들었는가 하면은 그때 이제 윤석열 검찰 그 막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그런 프레임을 짜기도 했겠지만, 저는 좀 디테일에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마치 검찰의 수사권이 매우 정당하고 정의로운데 그것을 막 뺏으려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서민들에게 마치 대단한 피해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도 호도하고,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많이 못 받았거든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검찰의 수사권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검찰만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수사라는 것은 국가가 인정한 폭력입니다. 그 수사를 저도 해봤고 저도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시민들이 매우 두려운 거죠, 수사를 받는 것은. 근데 그 수사 절차는 인권을 옹호해야 되고, 그리고 실체를 빨리 규명해야 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인권 침해나 부당한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설득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절차법을 이 검찰개혁 입법과 같이 함께 내놓았는데요. 그것은 이성균 방지법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 고 이성균 배우가 그 마약 수사 과정에서 그 인권 침해를 당하고 마치 잘못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불행한 과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사 절차에 있어서도 개인의 인권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면서 언론에 의해서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되고, 그래서 수사가 마치기도 전에, 재판을 마치기도 전에 그 사람을 악마화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촘촘하게 그 수사절차법에 그것을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것은 우리 조국혁신당 당원 동지들께서는 조국 전 장관님이 수사받던 그 검찰에 의해서 일가족이 도륙되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를 제대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을 또 저희가 담았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큰 차이가 없고요.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을 국무총리 산하에 둬서 그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기소권을 하나의 조직 안에 두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저것을 조국혁신당은 법무부 안에 두는데 법무부 안에 두 개를 같이 두면 이것을 분리했다고 할 수가 있나, 그런 그 반성적 고려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민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수사권을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공소청만 법무부 산하에 둔다, 이것이 민주당의 뼈대인 거고, 저희는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권이라는 것을 국무총리 산하에 두면 그것이 대통령하고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수사권을 직수해가지고 그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직동 팀을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별동대가 돼버리는 거죠, 대통령 산하에. 그래서 그런 위험성 때문에 법무부 장관 하에 두고 법무부 장관이 문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저희가 뒀는데 어떤 것이 옳다고 볼 수가 없고, 저희들이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면 저희 안과 민주당 안을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국민들이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을 더 원하시는가, 어디에 두는 것이 더 맞다고 하실 것인가, 그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국민들이 맞다고 하는 대로 그 법안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이 지금 남아 있고 그것을 해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국혁신당의 제1호 공약이 검찰개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앞장서서 세빙선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서 힘을 모아주시면,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이 국회에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검찰개혁입법 과정에서 그 많은 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과거에 이제 뭐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이 막 있었어요. 21대 국회에서 그게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게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검사들이 만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자꾸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검찰의 수사권이 정의로운데 박탈하는 것, 이게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검수완박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재건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사권이라는 그것은 뭐 누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 이런 데도 수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사건 같은 경우에, 금융범죄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죠. 누가 어떤 비위를 저지르고 그 체계가 어떤지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수사권을 줍니다. 그것이 특별사법경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권마저도 계속 분리해가지고 분산시키고, 그리고 공소제기권도 분산시키고, 그래서 지금의 공소제기권은 검찰도 가지고 있고 공수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소권도 계속 분리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이것이 검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동안 우리가 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면, 윤석열 검사는 정의로워. 윤석열 검사가 정의롭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가 전부 하면 다 정의로운 거야. 그게 검찰개혁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지금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시스템 모두가 문제였다, 검찰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고, 거기에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한 사람이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거. 그래서 지금 계속 막 떠오르는 뭐 어느 검사 막 정의로워 이런 게 있으시잖아요. 저에 대해서도 막 박은정 막 엄청 막 그 검찰에서 윤석열하고 싸워가지고 정의로운 검사였을 것 같아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검사도 그 검사가 정의롭고 그 검사만이 뭔가를 할 수 있고 이런 건 없어요. 그것을 정치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에 대해서도 끝없이 감시하시고 비판하시고, 그 정치인이 긴장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두들겨 주셔야지. 물론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검사, 어떤 검찰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 계속 검찰의 그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 그것이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방안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선진국의 제도입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검찰권에 대해서 그렇게 운용을 해오고 있거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 세상에 검찰청이 사람을 막 정치적인 사건을 막 대대적으로 부르고 온 언론이 거기 따라 붙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처럼 막 그 포토라인에 세우고 이런 거 보셨어요?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정치적인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를 검찰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그것을 정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정치인은 봐주고, 어떤 정치인은 무참하게 그냥 도륙을 내고, 그래서 어떤 정치인은 정치를 하게 해주고, 어떤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살인해버리고, 그것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 수사와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윤석열이 파면될 거예요. 곧 파면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파면 이후에 아마 우리 호남의 시대 정신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 검찰 개혁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조국혁신단이 가장 앞장서서 그 개혁 과제를 이루어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저쪽에 잠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예. 곧바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질의응답 전에 저희가 투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QR 코드 좀 띄워 주실래요? 예, QR 코드 보이시죠? 그냥 카메라로 QR 코드를 이렇게 대면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 링크에 들어가면 예, 저쪽도 됩니다. 자, 가까운 쪽도 됩니다. 예. 들어가면 질문이 하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4개가 나올 겁니다. 매우 중요한 투표입니다. 그래서 한번 선택을 좀 해 주십시오. 혹시 좀 이렇게 하는 게 서투르시면 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변에. 또 손 들면 저희 스텝이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특강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잠깐 쉬는 시간 드리는 겁니다. 자, 의원님 별명이 많습니다. 뭐 얼음공주도 있고 탄핵 여제 많습니다. 의원님 탄핵 여제에서 하나 예. 더 승진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승진을 못 하고 있어요. 준비된 건 네, 있습니까? 준비된 거 있어요. 목표는 있습니까? 네, 있어요. 좀 더 올라가야 돼요. 탄핵 다음에 제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 그럼 올라가기 전에 지금까지 있는 것 중에는 어떤 별명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이게 마음에 든다 하는 거. 얼음공주. 얼음공주. 네. 이게 예. 아래 별명 중 박은정 의원님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별명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얼음공주가 46.15%, 탄핵 여제가 30.77%, 가든정 체포 요항이 10%를 조금 넘겼습니다. 얼음공주가 제일 좋네요. 아직 그 데뷔할 때 그 초심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예. 네. 근데 얼음공주 정말 잘 어울리죠. 예. 저는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체포 여왕이었는데 예. 바뀌고 나니까 체포영하고 탄핵 여제는 제가 만든 거고, 네. 얼음공주는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네. 예. 그 승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리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음공주로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얼음공주로 출발하셔서 탄핵 여제까지 오셨어요. 그렇지만 얼음공주의 초심을 잃지 않고, 그렇지만 또 동시에 탄핵 여제보다 더 높은 자리를 넘보는, 정치인은 권력 의지가 좀 있어야죠. 그 권력을 잘 쓰셔야 비밀이에요, 되고요. 그거. 예. 탄핵하면. 네. 그러면 바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조국혁신당 당원 박용근입니다. 네, 소중한 당원님 반갑습니다. 네, 질문이 1분 이내로 줄이겠습니다. 3가지만 질문할 텐데요. 탄핵 인용 시 조국혁신당의 그 이번 대선에 대한 대응 방안 첫 번째 하고요. 네. 두 번째, 그 혹시 인용이 돼가지고 혹시 대선이 치러진다면 지금 현재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우리 당원들이 조국 대표의 사면 복권 시기가 언제쯤 될까? 그다음 세 번째, 그 탄핵 선거를 저희가 헌재가 저렇게 누르고 있는 이유, 약간 미루고 있는 이유가 혹시 의원님 생각은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그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3가지를 동시에 해주셨는데 3가지 다 다른 분들도 궁금해할 만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3가지 바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대선에 대해서는 이미 조국혁신당에서 원탁 테이블, 그러니까 야당들 간의 원탁 테이블에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원샷 경선을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민주당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탄핵이 지금 늦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멈춰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조국 대표님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가 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저는 돌아오실 날도 빨라질 것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뵙고 왔어요. 제가 뵙고 왔고 굉장히 잘 계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거를 깨알같이 다 더 잘 알고 계시면서, 그래서 자꾸 바빠서 만날 시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매우 잘 계시고 그리고 빨리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그 새로운 정부에서 저는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는 사실은 지금 실망감을 넘어서 분노
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저도 이 사건은 사실은 초임 검사도 쓸 수 있는 결정문, 그 박근혜 당시와 비교하면은 3월 6일이나 7일 정도에 선고가 났어야 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와 비교해 보더라도 뭐 3월 14일 전에는 선고가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뤄지는 게 그 도저히 이해가 안 갔고, 처음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선고하겠다고 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처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미뤄지는 게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그 이재명 대표 선고하고의 연계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윤석열이 구속 취소되면서 내란 세력이 지금 다시 이렇게 막 뭐 올라오는 이런 국면에서 뭔가 이렇게 좀 시간을 늦춰주는 이거를 재판관 한두 명이 악의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거 아니면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무슨 뭐 쟁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절차의 위법 이런 것이 주장하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재에서 뭐 평일을 막 밤새도록 하고 있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뭐 일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막 이렇게 밀려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만 이렇게 늦춰지는 것은 뭔가 다른 이 의도가 있는 것이다. 지금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회가 항쟁의 중심이 되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국회에서 뭐 그 정부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라도 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가장 빨리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그거를 계속 논의 중에 있고,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그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두 사람의 탄핵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것은. 그리고 이 재판관들의 임기, 두 사람이 지금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들이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 전에 선고가 이루어져야지. 만일 임기가 넘어가면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다시 마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도 주장을 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초선 의원, 그다음에 철험회 이런 데서도 그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국회의장님께서 빨리 국회를 매일 열어야 된다, 상시적으로.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이제 천막이 저희가 있거든요. 조국혁신당도 있고 한데, 거기에 많은 시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광장은 우리가 지킬 테니까, 우리가 시위하고 집회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할 테니까, 국회는 국회로 돌아가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이 복귀를 하게 되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집중해서 최대한 4월 18일 전에 두 재판관의 임기 전에 뭐 다음 주라도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목표입니다. 조국당 당원 김병아라고 합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의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엄이 우연히 겹쳐서 의결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주전쟁이 나기 전까지, 전 단계에서 그런 의결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악독한 지도자가 또 나오면 이제 의결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적, 제도적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주로 이제 우리 권력 3부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권력 3부, 즉 법조 또는 행정, 입법, 이 세 개 부에 표면적으로 표출돼 있을 뿐이고,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재계, 언론인 것 같습니다. 재계는 자금을 대고 언론은 이슈나 프레임을 제공하고,
이 구도를 적어도 균등하게 만들 수 있는 언론 개혁 방향에 대한 고민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도 해오셨지만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법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서 집중화되고 또 주도화되고 거기에 추종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깨부실 건가,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헌재 관련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헌재가 주춤거리는 거는 음지에 있는 보수, 극우, 법조 카르텔들의 그 어떤 음모를 한두 명을 좌지우지해서 지금 막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보 진영은 양지에서, 즉 합법적인 입법으로 좀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SNS나 이런 것들 언론이나 보면 제일 답답한 게 왜 30번 이상의 탄핵은 얘기가 되면서 30번 이상의 거부권은 얘기가 안 되는지, 왜 그걸 대응을 못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한 3가지는 제언이고 한 2가지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5가지 모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 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언론개혁은 검찰개혁과 마찬가지로 조국혁신당의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저희들이 담아 안고 있고, 언론개혁을 위한 이제 방송법 등등이 이제 22대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발의되고 통과되고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언론을 망가뜨려 놓은 거죠.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마찬가지로 언론개혁의 미완의 언론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또 그 과제를 다시 받아 안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의 문제점을 충분히 국회의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구조적인 개혁, 언론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을 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득권들의 카르텔은 뭐 대한민국 그 해방 이후에 이것이 그 뭐 계속해서 적폐로 쌓여온 그 카르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친일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고 독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그래서 지금 모든 문제점을 윤석열과 그 기득권 세력, 내란 세력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헌법기관에 대한 폭동으로 이어져서 해방 이후에 굉장히 혼란한 사회상하고 비슷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야당 정치인이 길거리에서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이런 시간들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끔찍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그냥 한꺼번에 다 튀어져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다만 저는 국민들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혹은 서부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그 폭동 세력들, 극우 폭동 세력들, 그다음에 국민의힘 일부가 계속해서 이제 부추기는 이 세력들, 정치 세력들이 사실은 한 뭐 언론이나 방송에서 50대 50 정도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립을 위해서, 중립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한 3대 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래서 뭐 일상에서 이 극우 폭동 세력들이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세력들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일상에서 국민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시민분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탄핵을 모두 찬성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언론과 방송 등등에서 마치 반반인 것처럼 그렇게 과대표되고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한 20, 30대 그 극우 폭동 세력들에 대해서 마치 20, 30대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막 이상하게 호도하고 있어요. 그것을 일부 정치인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20, 30대는 탄핵에 대해서 한 70% 이상 찬성하고 있어요.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그게 사실이 아니고 굉장히 좀 잘못 이렇게 프레임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세를 판단하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극우화되고 그리고 이 그 극우 기득권 카르텔 집단들이 대한민국을 잠식할 수도 있다는 이런 불안감, 공포가 있으신 건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그 지금까지 이룬 뭐 민주화, 산업화 더하기 법치주의가 어디에 내놔도 굉장히 그 선진적인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평생 검사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 극우 폭동 세력들은 소수이고 거기 헌법재판소 앞에만 모여 있는 거예요. 광화문에만 일부 있습니다. 그 세력들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로 엄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엄정한 법 집행,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해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선고를 하게 되면 그 법치주의를 제대로 확립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들이 바로하지 못하게 더 이상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이런 행태들, 이런 정치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그동안 굉장히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굳건하다. 근데 지금 그것을 빨리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세력이 아직 남아있고 내란이 진압되지 않고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지금 다 모두 각자 깃발 들고 나와서 흔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아직 대통령이고요. 직무는 정지됐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파면 이후에 새로운 정부의 출범, 그리고 법치주의의 확립, 그리고 그 나아가서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제대로 수호하는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는 것. 그리고 이제 뭐 무너진 경제라든가 뭐 이런 뭐 복지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의제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말을 시작조차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생존이 급급했던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가 다시 복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치를 다시 말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워하시는 상황 지금. 이지만 그래도 저는 실제로는 국민들이 민심을 이기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심을 저는 믿고 있고 국민들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국회가 받아 안아서 실제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할 거라고 믿고 기다렸지만 헌재의 시간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저희는 국회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남아있고 항쟁의 중심이 국회가 돼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럼 누가 할 것인가 할 주체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해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윤석열과 싸우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전에 제가 싸워봤는데 그 곳곳이 뭐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만지면은 막 이렇게 막 변하는 것처럼 윤석열이 만지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도 저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멀쩡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되돌리고 하는 싸움이 4년 전에는 저 혼자 했단 말이죠. 추미애 장관님하고요. 둘이서 고립되어서 했습니다. 언론이 한 95대 5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언론이 95대 5 정도로. 근데 지금은 언론이 그래도 한 반반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70대 30 정도였는데 언론도 80, 22였는데 지금은 좀 밀렸어요. 저희가. 밀려가지고 반반 정도? 그래도 한 60, 40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긍정적이고 저는 감사하다. 그리고 이 싸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우르르 다 같이 해주셔가지고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아까 들어보니까 사진을 좀 찍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세 분 정도. 누구는 찍고 누구는 못 찍으시면 안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혁신당 박연입니다. 제가 맥락이 다 똑같은데요. 제가 항상 방송을 들을 때 가장 답답했던 게 지난번 장순욱 변호사님이 우리 언어를 오염시켰다는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평소에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변호사님이 그 핵심을 지적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국진당에서 가장 잘하는 게 그 자기들이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 말을 상대방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모두 상대방으로 덧치우는 그 프레임을 항상 먼저 선제적으로 그
자기들이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항상 패널들 분께서 예를 들면은 자기들이 모든 거짓말, 모든 지금까지 그 행정적인 잘못을 해놓고도 이번 그 권성동 씨도 이번에 그 산불 난 것조차도 민주당이 잘못해서 했다고 거꾸로 프레임을 씌우는 그 선제 공격을 그 자리에서 그 언어를 다시 그대로 되돌려주는 그 작업을 어떤 패널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항상 거기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항상 거기 그 사람들의 논리에서 거꾸로 그 방어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방어도 못하고 다른 이상한 데로 찔찔 끌려다니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 장순욱 변호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신 그 점을 항상 좀 명심해 주시고 나가실 때마다 그거를 먼저 선점해서 할 때마다 그대로 탁구공처럼 되돌려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광산구에 살고 있는 엠도할배 이삼용입니다. 예, 의원님 뭐냐 법사위 활동하시는 거 보고 참 조국혁신당 당원을 활동하는 것을 참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앞전에 그 다른 분들이 말씀을 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다 하셨고 내가 개인적인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의원님께서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검찰개혁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의원직도 이제 미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다 알고 있는데요. 저기 꼭 의원직을 그만두신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장관직도 한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난 꼭 때를 써서라도 나 장관 시켜주세요. 때를 써서라도 한번 해보시면 나 이걸.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당원 용태호라고 합니다. 우리 체포의 여왕님 찐 팬입니다. 만나면서 반갑고요. 너무나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대신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우리 의원님께서 또 우리 혁신당 간판이시기 때문에 꼭 한번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시국에 맞지 않는 질문인데 괜찮겠습니까? 예, 제 개인적인 궁금한 건데 지난 총선 때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혁신당 이제 그 비례대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분명히 이제 의뢰가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례 1번 때문에 우리 혁신당을 선택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게 첫 번째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혁신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원내 교섭 단체까지 진행될 수 있는가 아니면 또 확장성이 없어질지 이 두 가지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당원 이인선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질문 두 가지인데요. 더불어서 한 가지입니다. 국민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한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민통합 개헌 그다음에 제가 손에다 좀 적었습니다. 그 언어 프레임 싸움을 좀 잘해 주시라. 그리고 검찰 개혁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나 의원직 미래는 없다 이랬었는데 뭐 더 큰 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별명에 대한 욕심을 들어보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선택지 고민이 있으셨을 건데 비하인드 스토리 한번 들어보고 싶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때 4년 전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정의로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감찰한다는 그 프레임을 극복하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실제로 그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 프레임 깨는 거 잘하시는 게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님하고 추미애 장관님이 프레임을 새로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프레임을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 개혁은 제 저의 정치적 과제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가 완수해야 된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제가 준비돼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국민의 삶을 제 어깨에 짊어지고 해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제가 많지 않다. 검찰 외에는. 그래서 제가 검사들이 정치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검사는 정치하기 굉장히 부적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저희 정치적 과제이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뭐 생각해보고 싶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저의 그냥 지금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우리 당하고 그거는 이제 뭐 저기 비하인드 얘기라 가지고 민주당이나 우리 당에 또 그게 될 수 있어 가지고 그렇긴 한데, 대표님 조국 대표님이 뭐 이렇게 막 영입 제안을 하실 고무렵하고 제가 해임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 해임됐을 때 거기랑 이제 맞물려 가지고 그때 약간 좀 갑자기 결정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건 것도 있고, 또 조국 대표님이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열망, 이런 것이 굉장히 진심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좀 도와드리거나 저가 같이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비례 뭐 1번, 2번 그런 거가 정해지지 않은 때니까 나중에 나중에 그거는 투표로 당원들께서 해주신 거라서, 그때는 뭐 제가 뭐 들어와서 뭐 안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랬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은 통합을 지금 말하는 분들은 저는 좀 그 맥락을 좀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합이 되고 있어요. 지금 탄핵에 대해서 되게 다 찬성하세요. 그리고 그 탄핵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통합도 필요하죠. 그런 분들도 같이 국민으로서 이제 떠안아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통합이라는 언어로 우리 내부를 갈라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통합이 지금 중요하지 않고, 저 극우 폭동 세력들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법치와 헌법을 적용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다른 당의 어떤 의원이 뭐라고 비난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그렇게 작동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뭐 나를 죽이려는 사람하고는 통합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이런 세력들과 통합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반성하고 다시 시민으로 돌아올 때 그때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개헌도 지금 조기 대선은 60일 내에 개헌을 할 수 없습니다. 개헌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개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개헌 얘기는 뭐 나중에 새로운 정부 이후에 개헌 특위를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제7공화국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청사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7년 체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은 가장 중요하게는 파면과 그 다음에 이 극우 폭동 세력들에 대한 진압, 내란의 진압과 그리고 시대 정신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주 진보 진영 세력 모두가 다른 목소리 내지 않고 거기에 모두 몰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갈라치기 하고 서로 이게 뭔가 누가 잘했니, 옛날에 뭐 더 그랬어야 됐니, 윤석열하고 싸울 때 그때 그게 맞았니, 그래서 네가 틀렸니,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그거는 힘이 빠지고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달라붙어 가지고 싸워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지금 보셨잖아요. 저 세력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은 모두 한 목소리로 모두 힘을 모아 가지고 단합해 가지고 구심점을 두고 모두 그렇게 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가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빨리 끝낼 수 있다. 빨리 끝내고 그 다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마무리로 해주시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잠깐만요. 우리 남상문 의원님하고 두 분 자리 바꿔주세요. 옆에 보시면 네, 본인이 주인공 같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자, 찍겠습니다. 한 번 더. 자, 둘. 이렇게 하더라도 맨날 찍어도 무섭네요. 자, 오른손. 하나, 둘. 됐습니다. 자, 하나, 둘.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의원님. 자, 하나, 둘. 찍겠습니다. 의원님 혼자 찍겠습니다.